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트럼프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어서 성사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이돌봄 수당의 확대 정책을 내놨습니다. 12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이에 발맞추듯 민간 기업의 CEO들도 다양한 육아, 출산 지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들이 공개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에게 이 포로와 자국의 포로를 교환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생포된 북한 병사들의 생생한 증언 그리고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정의선 회장 100만 달러를 기부했는데 이게 그 세계적 자동차 메이커들이죠. 포드, 또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일본의 도요타 회장들과 같은 수준이라죠? 그렇습니다. 지금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업계 이런 총수들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지금 눈에 띄는데요. 사실 이거 트럼프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고 후원 조직인 메가에 이것들을 내면은 6장의 표를 줍니다. 아, 티켓을 6장도요? 네, 주는데 당선인 디너가 있고요. 취임식 디너가 있고 그다음에 내각들하고 리셉션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취임 선서식에 앉을 수 있는 자리. 아, 그 주변에? 네.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애비뉴 거기 걸어서 가잖아요. 그때 네네. 쫓아갈 수 있습니다. 아, 그걸 또 쫓아가는 거? 네. 그다음에 공식 축하 행사 무도회라는 스타라이트 볼. 아. 예. 거기에 다 들어가는 이제 주고요. 100만 달러를 기부를 하거나 또는 자기가 한 200만 달러를 모아서 온 사람한테는 초청장을 이제 주는 상황인데 지금 자동차에 관해서는 25%니 60% 지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안 갈 수 없고요. 제가 정의선 회장의 지금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면 2022년 5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오잖아요. 아. 왔을 때 미국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도에 왔을 때 22년? 네, 그때 뭘 하냐면은 조지아 서베나에다가 공장 짓는다고 딱 해서 그때 15조 투자 계획을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트럼프가 현대가 왜 연락이 없지?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현대제철소를 통해서 10조 원 투자하겠다고는 밝혔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바이든 때는 하더니만 요번에는 없어? 이런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벌써 2017년대는 이렇게 100만 불 이상한 게 이제 17개의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벌써 11개가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재미난 건 뭐냐면 2021년도에 의회 폭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16 사태. 네. 그때 전체 미국의 기업들은 정치 자금 안 낸다 그랬어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이건 확 바뀝니다. 네. 지금 최 소장 소개해 주신 것 중에 저도 놀란 게 이 100만 달러를 내니까 6장의 티켓이 나왔다. 소개해 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돈으로 한 14억 원을 낸 거잖아요. 나눠놓고 보니까 다 억대의 그런 가치가 있는 자리들인데 과연 그 돈값을 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트럼프 취임식과 회동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 물론 눈도장을 찍기 위한 것도 있지만 기업인이 그런 이유로만 움직이진 않죠. 절대 아니죠. 지금 잘 아시지만 현대차는 멕시코에 생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 지금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 차량의 전체 포션을 보면 16%예요. 캐나다에서 7% 가서 23%가 그 주변에서 오는데 그러니까 멕시코가 훨씬 많네요, 캐나다보다. 많죠.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지금 그래 들어오는 건 들어오는 거고 거기다 이제 관세 매긴다 그러니까 지금 많아서 업계 얘기를 지금 해야 되고요.
지금 미국에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들어가는 한 해 자동차 부품만 해도 1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1,000억 달러. 예. 147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금 대화의 창구를 열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지금 조지아주 서베너에 저 바이든 대통령 때 지금 뭐 투자해갖고 공장이 거의 다 됐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걸 어떻게 나갈 것인가 뭐 등등 지금 단순히 취임식에 가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에 존망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내각들하고도 소위 티켓에 들어있잖아요. 예, 티켓에 네. 들어가면 뭐 대통령하고도 뭐 얘기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처 장관들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 뭐 100만 달러가 아깝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0만 달러는 그야말로 그냥 뭐 지금 당연히 써야 되는 돈으로 생각이 되는군요. 네. 이 멕시코에 있는 생산기지, 유명한 샌디에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티후아나라는 곳에 저도 한번 가봤었어요. 차 타고 그렇죠. 1시간만 가면은 멕시코 안에 또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또 샌디에고에 와서 집들은 있고 참 재미있는 구조죠. 정의선 회장은 취임 전이든 또 취임 후든 가리지 않고 트럼프 당선인을 되도록 빨리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취임 전이면 말어라고로 갈 것이고, 네. 취임 후면은 백악관이네요. 백악관이죠. 아까 말씀드린 2022년 5월 달에 바이든하고 단독 회동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지금 현대가 갖고 있는 이런 투자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된 거에 대해서 지금 자기 입으로 얘기 안 하면 누가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우리 어깨 내리고 여기에 지금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이고, 그다음에 이러는 전후로 분명히 정의선 회장의 그 뭐 같이 가는 현대그룹 사람들은 현대가 투자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엘레베마 뭐 등등 거기에 또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들하고 지금 만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네. 아까 말씀하신 현대제철소는 보도가 됐지만 메인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가야겠죠. 그렇죠. 선물 보따리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그래서 뭐 내놓고 우리가 더 미국 경제에 굉장히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로 지금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또 이게 지나가면요, 그다음에 만나기도 어려워요. 이제 그렇죠. 미국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회들을 지금 적극 활용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현대 그룹에서 쓰는 미국의 뭐 소위 말하는 로비 자금, 예. 그거는 미국은 그게 합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벌써 600만 불, 700만 불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조금 있으면 1,000만 달러 쓰겠어요. 네. 그러면 100만 달러에서 직접 만나는 게 낫죠. 그렇군요. 역시 또 이 트럼프 당선인,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만 비즈니스맨 출신이라 보스끼리의 직접 담판을 정치 안보뿐만 아니라 이 비즈니스에서는 특히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는 않는다고 그룹 측은 밝혔어요. 그러니까 취임식에 직접 가지는 않는다.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공식 발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취임식 장에는 안 간다 이런 뜻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지금 보도되고 있는 이 취임식에 직접 참석할 우리 재계 인사들 이미 보도된 것만도 여러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한국경제인협회 회장하신 풍산그룹의 유진 회장 지금 가시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영윤 회장 SPC에서 가고, 그다음에 우혜원 회장도 지금 SM 한미 동맹 친선 교류협회 네. 거기에 지금 자격으로 지금 가고 계시고요. 가장 하이라이트는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죠. 네, 정영진 회장인데 지금 저도 이런 취임식에 간대요. 그러면 대통령도 못 만나고요. 저기 멀리 있고 뒤에 앉아 있습니다. 네. 추워요. 무지무지하게 춥습니다. 네네. 등등이지만 지금은 딱 만나서 굉장히 간단한 요건이라도 요거를 같이 만들면서 직접 대화하는 게 지금 좋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6장의 표를 갖고 있으면 좋으나 취임식에만 간다는 거는 저 위에 계시고 우리는 담 밑에 있거든요. 근데 정 회장은 이미 보도됐습니다만 5박 6일간 말어라고에 예. 장남 초청으로 머물면서 네. 그 장남이 주선해서 트럼프 당선인과
그 예. 옆에 앉아서 식사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15분 이상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얘기들은 다 나눴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 가도 뭐 크게 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무도회가 더 중요하다는 말도 해요. 무도회에 가면 아무래도 인사라도 할 테니까. 정영진 회장은 그 표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턱시도 메고 거기서 이제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 현대 기아차 그룹이죠. 트럼프가 취임을 해도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보조금을 이게 대부분은 지금 못 받게 돼가지고 울상인데 이걸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3개 차종이라고 했는데 이게 5개로 늘어났다고 해요. 그 대상과 액수 어떻게 됩니까? 아이오닉 뭐 5에서 9까지 그다음에 기아 EV6에서 9까지 그리고 제네시스 GV70 뭐 등등해서 5개 저거 다 인기 차종이잖아요. 네, 인기 차종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좀 대형 차입니다. SUV급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받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최대 7,500달러의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대당. 예. 그리고 이거는 현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IRA하고 크게 영향이 없이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 하는데 눈에 띄는 건요. 작년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이 24%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4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전체 지금 9.5%가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포션으로 지금 가고 있고 지금 뭐 테슬라가 37.9%지만은 지금 4등을 갔다 그러면 지금 일본 차들을 다 물리치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부분들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뭐 상황이 좀 이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이 취임식에 직접 초청받거나 간다는 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부처들도 트럼프 당선인의 이 고관세 정책에 대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우선 안덕근 산자부 장관의 행보죠. 네, 바로 뭐 미국으로 향해서 가셨죠. 가서 우리 투자가 얼마나 좋은 건가, 뭐 이런 그다음에 여기에 일자리들을 얼마나 지금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지금 하고 있느냐. 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대외 신인도가 지금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 대외 신인도를 막기 위해서 최준경 직영부 장관도 지금 국제투자협력대사 최종구 전 국장님도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지금 계시거든요. 미국에 다 갔어요 지금. 다 갔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강만수 사단입니다. 강만수 전 재경부 장관 네, 사단이다. 그때 어려웠을 때 지금 최상무 대행까지 해서 그 3최가 굉장히 딱 짜임새 있게 했고 그때 이 경험들이 굉장히 풍부하시기 때문에 세 분이 가서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를 좀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국이 그 지표로 보면 박근혜 탄핵 때는 1.6%가 빠집니다. 근데 지금은 0.6%로 지금 막고 있어서 상당히 선방하네요. 선방 중에 선방을 지금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지금 내시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하늘이 무너져도 경제는 살려야 됩니다. 우리 민간 기업들 또 정부 부처들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주재로 교육부와 복지부 등 6개 부처들이 참여한 두 번째 주요 현안 해법 회의. 최 대행은 이제 매년 하던 그 정부 업무 보고를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게 10일 열렸습니다. 여가부의 아이돌봄 정책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하로 완화되고 12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소득 구간별 본인 부담률도 줄어들게 됩니다. 영아 중일제 돌봄은 현재 36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나 집중 돌봄이 필요한 70등이는 40개월까지 지원하는 등 가구별 돌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요새 이제 출산율 반등에 따라 아이를 낳는 게 그리고 기르는 게 이익이 되는 사회로 우리 분위기가 좀 변모하고 있죠. 여가부는 이 수당 외에도
유용한 어린이 돌봄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네, 이런 지금 소위 말하는 이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좀 더 넓고 두툼하게 좀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 돌봄 지금 나오는 거에 보면요. 가장 육아를 편하게 하는 게 이 아이를 갖는데 저출산율을 벗어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이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중위소득 200%에서 지금 150%에서 200%로 지금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돌봄 지원, 그다음에 저렇게 하다 보면 12만 가구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지고요. 12만 가구 굉장히 많은 거죠. 많은 거죠.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중산층이라는 이 개념이 OECD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75%에서 200%인데 우리나라는 50에서 150%거든요. 그거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돌봄 인원을 많이 지금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확대 정책을 지금 쓰는 거는 이거야말로 저출산율에 아주 지표 약방문으로 지금 쓸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른둥이. 예전에는 뭐 이런 걸 7싹이다, 8싹이다 그랬는데 네, 요새는 그렇습니다. 다 이른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돌봄 지원 기간을 생후 36개월에서 넉 달 늘렸네요. 넉 달 있고요. 그다음에 돌봄 수당도 지금 인상을 했습니다. 거의 지금 기초수당, 이 최저임금 수당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긴급 돌봄 서비스 정기화를 위해서 단시간에 애들 돌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러한 가구들이 2000년대는 6만 가구밖에 안 됐는데 지금 12만 가구로 그러니까요. 늘었거든요. 그럼에도 돌봄이 인력은요 아직도 2만 5천 명에서 2만 8천 명으로밖에 안 너무 늘었어요. 턱없이 낮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노인 일자리 정책까지 가미된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말씀하신 대로 수요는 참 많아지고 있고 또 실제로도 많은데 공급이 한참 부족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나왔던 게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로는 굉장히 이게 사실 비쌉니다. 300만 원 이상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면 이 니즈가 있는 지금 신혼부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거 지원이 1등인데 이건 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가정 양립 지원이 사실 굉장히 높은 포션으로 이런 저출산율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거기다가 그것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돌봄 지원까지 세트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도 일자리를 드리는 문제와 연계해서 가면 정책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여성가족부가 돌봄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또 강화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죠? 지금요 보면요 2023년도를 바닥으로 치고 좀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9년 있죠. 만에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올라갈 때 지금 여기 팍 지원을 해주고 사실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는 게 팬데믹 끝나는 거는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에코붐이라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의 이 자녀들이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세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의 마지막 순간에 지금 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강화돼서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 확대, 훈련 확대가 돼서 월 10만 원 네. 참여 수당을 준다는데 이것도 상당히 유용하겠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일 가정의 양립 지원이 지금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꼭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경력 이 단절되는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차근차근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CES 2025가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인공지능, AI와 로봇 이 두 가지가 화두였죠. 자, 우리 문체부도 인공지능에 대한 정책들을 이번에 내놨죠? 그렇죠. AI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지금 뭐 끝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번에 CES 2025에서 성황리에 AI가 중심이 돼서 나갔습니다. 수많은 놀라울 정도의 발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AI에 관련된 업권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창작물에 대한 창작
이 저작권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개정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나가서 뭐 발표하고 그랬을 때 저작권료 이런 거는 퍼블리시티 관련된 법들을 개정을 해서 업권법을 확실히 해놓은 다음에 그 법제화가 돼 있어요. 그 위에 우리가 뭐 어떤 건물을 세우도록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신속히 지금 나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정부들만 출산과 양육을 지원해서는 이 문제가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민간 부문의 어쨌든 이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민간 기업이 특히 이 회장님들이 적극 나서서 직원들의 출산과 양육 지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있죠. 한 아이가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거든요. 아프리카 속담. 예, 이게 이제 기업까지 내려와서 하는데 요새 이제 아기를 낳으면 억소리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 내 쌍둥이 출산 지원에 1년치 육아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직원 중에 그 유명한 네. 자연분만 내 쌍둥이 아빠가 SK 온단인데요. 근데 자기 돈으로 냅니다. 자,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회장이 내고 2개월치만 그러니까 형제가 사제로 되는 거예요, 저거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본준 회장 LX 그룹도 지금 내 쌍둥이 출산 지원에 1억 원 지금 지급해 줬고. LX 그룹의 그 내 쌍둥이는 그러니까 인공수정된 인공수정을 네. 했죠. 그다음에 지금 세 자녀에게 18년간 18년간 100만 원 지원은 MDN 그룹의 문지원 회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지선 회장이 난임실 무제한 진짜 아기 날 때까지 해라는 출산 장려하는데 이게요. 어디서 우리가 이 성공 사례를 볼 수 있냐면요. 일본이 저걸 했어요. 일본의 기업들은 진짜로 이 자기네들의 직원에 대한 출산 이거에 대해서 진짜 아낌없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진짜로 인구가 없어서 망한다는 나라가 다시 치고 올라오는 부분. 특히 일본 같은 기업들에서요. 기업이 회장님들이 저렇게 했을 때 출산율이 1.6에서 2.9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저런 부분들은 민관이 합해서 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부분 회장님들 진짜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가 최태원 회장은 형제가 회사 돈이 아니라 자기 돈입니다. 자기 돈으로 지원을 했고 또 회장님은 1억 원, 회사는 5천만 원. 이것도 이제 회장님이 자기 돈에서 LX도 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문주현 회장은 직원들에게 출산 양육 지원을 하면서 했다는 그 유명한 얘기. 요람에서 대학까지 보내주겠다. 그렇죠. 대학까지면 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직원들이 어깨가 좀 으쓱해지지 않겠어요? 어깨하고 소속감과 그 자부심이 얼마나 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기업이 항상 뭐 정부만 정부에서 하는 것만 뭐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정부와 기업이 같이 하는 한 부족이 한 마을이 같이 하는 굉장히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회장님들의 이런 용기 있는 결단들은 굉장히 칭송해 마지 않습니다. 네, 현대백화점에서는 남자 직원에게도 가사 도우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남녀 구별이 없잖아요. 뭐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에도 보면 남자가 얼마든지 요리하고 청소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우미가 남자 직원에게도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금전적 지원에 더해서 아예 자체적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부서까지 신설한 기업도 있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는 출산 장려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출산하려고 그러면 사실 이제 육아휴직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사내적인 그런 행정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장려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아기가 나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사실 이 일본에서 나온 통계 자료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요. 야근이 없을 때 출산율이 올라가거든요. 야근을 안 해야 출산율이 올라가요? 예. 아침에 그리고, 일찍 가니까? 예, 일찍 가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뭐를 했냐면 8시 출근입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근무를 하기 시작할 때 이 굉장히 사내 출산율이 높아졌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조직적으로 인력 배치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전문팀이 있어야 돼요. 팀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장려를 하고 있고 한국 콜마 같은 데서는 그건 전담팀이 이제 하는데 이거 뭐 박수를 뭐 수도 없이 쳐도 뭐 진짜 아깝지 않은 그런 뭐 전략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천사도 디테일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큰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은 작은 생선을 굽듯이 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또 디테일.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이 중요한 겁니다. 자, 정부와 기업들의 이런 노력이 더해진 덕분일까요? 계속 줄기만 하던 출생률, 작년부터 확연히 반등하기 시작했죠. 반등했습니다. 0.9%가 지금 올랐고요. 9년 만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꺾이는 거를 이게 되돌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보시다시피 이제 지금 올라간 부분들도 올라간 부분이지만 꺾인 부분에서의 지금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듯이 기업의 역할들이 굉장히 컸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최 소장님이나 저 때는 저게 한 해에 70만 명씩 태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인구로 걱정을 안 하려면 2.1명을 낳아야 되거든요. 한 부부가. 근데 지금 우리가 0.67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라서 저거는 국가 안보뿐 아니라 국가 전망에 관한 부분들이라서 이건 민관, 온 마을, 전 국가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인구 5천만 명이 깨지면 나라로서 존속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총리가 위원장인 네. 인구 1억 명 유지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인구가 8천만 정도가 돼야 내수로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안정적인 경제를 가거든요. 그렇죠. 제가 중국이 버티는 게 그렇습니다. 14억 인구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5천만이 이제 뭐 위험을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진짜로 뭐 많이 낮아서 뭐 고맙다는 말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협업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 부상병들이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를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죠. 이들이 밝힌 얘기가 매우 놀랍고 참 가슴 아픕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네, 이 주제에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생포된 포로들 약관, 그러니까 원래는 20살을 약관이라 그러는데 그런 젊은이도 있고 26살짜리 젊은이들입니다. 자, 우크라이나에 훈련하러 가는 줄 알고 왔다. 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정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당국이 공개한 생포 포로의 장면인데 우크라이나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건 북한군의 참전의 명확한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서 통역 지원을 받아서 이제 신문을 했는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병사는 1999년생 26살입니다. 네. 한 병사는 2005년생. 이 친구가 26살이래요. 턱을 다친. 턱을 다친 이 병사가 26살이고 지금 누워있는 병사가 20살입니다. 2005년생입니다. 북한군 포로는 신문 과정에서 자기들은 참전한 사실을 몰랐다. 훈련하는 줄 알고 왔는데 나중에 와 보니까 전쟁이라는 걸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낙오가 돼서 4, 5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북한군 병사들이 참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11월에 러시아에 도착을 했고 일주일 동안 군사 훈련을 받은 후에 전장으로 이동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급박하게 움직였네요. 결국은 국정원이 발표한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조금 전에 국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를 발표하고 있는데 300여 명의 북한군이 사망했고 네. 2,700여 명이 부상했다. 비슷한
그 예측과 들어맞나요? 예,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는 1,000여 명이 전 사상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3,000여 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미 당국은 1,000여 명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을 했지만 3,000여 명에 대해서는 확인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이 전사자 300명, 그다음에 부상자 2,700명. 그렇다면 3,000명이면 파병된 인원의 거의 30% 가까운 인원입니다. 네. 이번에 그 전투 도중에 생포된 이 인원 보면 아까 사진에도 보셨습니다만 20살 병사는 다리를 다쳤고요. 소총병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베리아 남부 투바 공화국 출신 26살 남성으로 위장된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고요. 26살 턱 다친 저격병은 이 턱을 다쳤기 때문에 필담으로 신문에 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 병사들 드론이 찍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 공개됐는데 네. 러시아 부랴트 공화국이라고 처음에 우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었죠. 북한군 신분증이 전혀 없고 네. 잡아놓고 보면 다 어디 러시아 소수민족 공화국 출신이라는 위장된 신분증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와 북한이 공식적으로 참전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은 러시아 군으로 위장한 것은 이 참전이 얼만큼 문제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불법적이라고 하는 것을 러시아와 북한 지도자들도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리 다친 소총병의 나이와 출신이 위장된 신분증을 갖고 있었고, 네. 이 26세의 저격병은 턱을 다친 모습을 아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필담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예. 그 필담은 한글이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통역 지원을 해준 그 인원과 함께 한글로 얘기를 하면 한글로 답변했다고 하는 것은 명확히 북한군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이 생포되는 인원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동안 그 생포됐지만 이 부상 상태가 심해서 사망한 인원들도 있었거든요. 네. 예. 자, 이 북한 병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원래 어떻게 하게 돼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병 처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이 생포된 북한군이 북한군이다 또는 러시아군이다라고 러시아나 북한이 인정하면 이 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명한. 예, 거기에 따라서 포로 신분으로 대우를 받게 되고 언젠가는 러시아 또는 북한 측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POW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나 북한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불법 전투원으로 간주가 되고요. 불법 전투원이 그렇습니다.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쟁 포로로의 안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고 가능성이 현재로서 북한은 부인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훈련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신분증도 러시아군으로 군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또 하나 있습니다. 생포된 북한군이 자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가 그럴 수도 있죠. 하는 부분들도 앞으로 포로 교환 또는 제3국 또는 한국으로의 망명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매우 중요한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러시아에 억류되어 있는 우크라이나군 병사들과 이번에 생포한 북한군, 물론 더 있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 두 명만이 아니다. 교환하자. 그래서 이제 김정은에게 제안을 직접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영어, 우크라이나어 그리고 한글로도 올렸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X는 옛날 트위터죠. SNS를 통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을 했는데 김정은에게 제안했습니다. 김정은이 먼저 우크라이나군을 돌려주는 그런 조치를 추진하면 북한군을 인도할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처음 생포한 북한 병사들 말고도 다른 병사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귀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 병사들은 한글을 통해서 전쟁의 진실을 명확하게 알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끌어안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안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북한 병사들에 관련된 얘기도 했는데 1월 3일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고 방공호에 숨어 있다가 이틀 후에 부상을 당한 후에 생포가 됐다라고 얼마나 얘기를 하고 무서웠겠어요. 있습니다. 네. 20살 소총병은 이제 물어봤으면 북한으로 가길 원하느냐? 가라면 가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좋아 보인다. 여기 살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답니다. 좀 어린 예. 친구답게. 예, 26살 저격병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가족들이 있는 줄 아느냐 물어보니까 그렇죠. 가족들 위치는 모른다라고 알아도 대답 못하죠. 대답 못할 겁니다. 네, 아마 그건 그랬다가는 뭐 그럼요. 그리고 실제 북한 내에서도 북한 그 부모들을 불러서 이 전사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발설하지 않겠다고 하는 서약서를 쓴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로 어디다가 수용해놓고 관리한단 말도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전사한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앞서 언급된 이 북한 병사들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때문에 체포된 것이다. 사실상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 전쟁, F-35A 같은 첨단 전투기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드론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 해저 드론까지 나왔다죠? 정보 효율부 장관으로 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뭐 F4나 뭐 이런 1억 달러 이상 가는 고급 무기들이 3, 4천 불짜리 드론에 다 지금 뭐 폭파되고 있는 상황을 봐라. 이것이 전쟁하는 부분이고 효율화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전쟁터가 잘 아시겠지만 개활지거든요. 네. 개활지에서의 드론의 효력은 어마무시한 부분들이 가는데 전 세계에 있는 표면적 분으로 봤을 때 최고의 개활지는 바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중 드론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여기는 뭐 무인으로 들어가면 바닷속에서 3, 4개월 동안 지금 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지금 포세이돈, 뭐 핵 재래식 포탄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여기서는 지금 뭐 오르카 이게 대왕 고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60고래입니다. 네. 그런 뜻을 담아서 드론 쪽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쟁도 하자는 그런 분위기들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북한의 이 수중 드론 개발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북한부터 살펴보면요. 2023년이 벌써 2년 전입니다. 2023년 3월에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의 발표에 따르면 수중 무인 공격정, 수중 폭발 시험에 성공적으로 있었다.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이 수중 드론은 그 이름이 헤일이라고 부릅니다. 헤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2012년부터 개발이 됐으니까 한 10년 정도 개발을 했고 사실 남북한 해군력 격차가 있거든요. 우리가 월등하죠. 우리가 월등히 재래식 전력에서 우리가 월등하게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걸 메우기 위해서 북한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한화 방산기업인 한화와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어서 초대형 무인 잠수정 시제품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제품이요. 앞서 지금 소개해드렸던 미 해군이 개발하고 있는 오르카 네. 초대형 무인 잠수정과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오호. 거의 30m 네. 길이가 되고요. 이게 2027년 2년 후에 시제품을 만들고 다목적 모듈형 으로 만들어서 전투용으로도 쓰고 지원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해서 2030년까지 앞으로 5년 후 전력화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요. 수중 드론은 아니지만 수상 드론으로 러시아의 헬기를 격추했다고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자, 어두워서 우리 센터장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헬기가 날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 겨냥하는 그런 그 표시 도표가 나오는데 그걸 지금 방금 수상 드론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헬기는 러시아 헬기입니다. 네. 러시아 헬기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수상 드론이죠. 수상 드론으로 이걸 격추하는 장면인데 이 우크라이나의 수상 드론의 이름이 마구라 V5라고 하는 겁니다. 네.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바다 위를 비행하는 러시아 헬기를 추락시키는 그런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의 수중 드론은 러시아의 해군 상륙함이라든지 네. 또 러시아 본토와 크림 반도를 잇는 크림 대교를 파괴하는 그때 아주 절단시켰죠. 그런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작년 10월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무인 수상정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 모습 영상 보겠습니다. 저게 배가 아닙니다. 이 드론을 물 위에서 운용하면 바로 무인 수상정이 되는 건데요. 우리 군의 이 무인 수상정 개발 상황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무인 수상정뿐만 아니라 유무인 복합 체계를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데 지난 12월 18일 방위사업청이 LIG 넥스원과 정찰용 무인 수상정 개발 체계 개발 계획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우리가 해검이라고 하는 이 수상정을 자체 개발해 왔어요. 기술이 축적이 돼 있고요. 2027년까지 12m급 무인 수상정 2척을 건조할 예정이고요.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탑재해가지고 이걸 무장 탐지 체계를 모듈화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이 바다 위 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닷속 전쟁, 해저전이 또 주류를 이루면서 해저에서의 드론전 얘기까지 나옵니다. 바다 밑에 있는 기반 시설, 해저 케이블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프라들을 공격하는 그런 무기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해저 기반 시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대륙 간, 국가 간 통신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도 케이블이지만 자, 해상 풍력 발전기와 육상 또는 본토 섬 사이를 연결하는 전력 케이블도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와 천연가스를 전달하는 파이프도 해저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예. 근데 이제 이런 해저 기반 시설들이 이거 막상 중요한데 실제로는 매우 취약하다. 이런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해저 케이블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거 끊고 가면 누가 끊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해저 기반 시설, 인프라들 분쟁이나 만약에 공격을 받게 되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데 그러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해저 인프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2차 세계대전 때도 수시로 해저 케이블을 상호 파괴를 했어요. 뭐 유보트 같은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수함을 이용을 해서 해저 케이블에 도청기도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감청을 하기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해저 인프라를 공격하면 식별이 거의 어렵고요. 또 식별이 된다 하더라도 부인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대개 인명피해가 없기 때문에 이걸 뭐 사실 반격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해저전의 이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해저전 개념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 일부 핵추진 잠수함의 일부를 개조해가지고요. 그 후면에서 심해형 잠수정을 배출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중국은 남중국해에다가 수중 네트워크 해저 만리장성을 구축을 했습니다. 중국다운 이름이군요. 이게 뭐냐면 미 해군 잠수함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네. 영국은 중요한 수중 인프라전 개념을 창조를 해서 해저전에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전용선을 또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은 이미 벌써 15년 전부터 해저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해저전을 전담할 수 있는 시울프급 잠수함이라든지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개조하고 배치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였고 대륙붕이나 뭐나 지킬 게 많은 우리나라. 해저전에서는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뭘 보강해야 합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어떻게 보면 북한하고 지리적으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섬나라나 다름없거든요. 대부분 서비스와 네트워크가 다 해저를 이용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이 조금 관심과 대비가 좀 미흡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저전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걸 위해서는 인근 국가, 뭐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인근 국가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고 특히 해저전과 관련된 플랫폼을 개발할 뿐만이 아니라 민관군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것이 절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네. 갈 길이 멉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안보 상황에 대한 그 경각심을 갖고 이런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성묵 센터장, 최양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정책의 이슈는 방송 직후부터 유튜브 다시 보기로 언제든 보실 수 있고요. 오후 5시 30분부터 KTV 2채널에서 재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뵙죠. 고맙습니다.